지난주에 우리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론은 4명이 했잖아. 권영 후보가 있었는데 왜 언급을 안 해주냐?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뭐 사회생활 한 10년 하고 지금은 약간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고 그러지만 옛날엔 좌빨이었어요. 난 되게 많이 빨갱이였어. 근데 왜 한국에서 좌파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봤잖아. 내가 해봤잖아. 좌파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사실 대한민국에 좌파 몇 명 없어. 진짜 존나 한 줌밖에 안 돼.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는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아직까지 학교에서 NLU가 살아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세터 때부터 딱 NLU 선배들이 싹수가 보이니까 말 좀 잘하는 것 같고 신문 좀 읽는 것 같고 눈동자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 새끼들을 딱 뽑아가가지고 걔네만 딱 세터 때부터 따로 술 먹여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총장실 점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전에 좌빨 몇 년 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몇 년 했더라? 한 5,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빨갱이들이 망한 진짜 이유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썸네일 보면은 왜 누구 때문에 한국에서 좌파가 망했는지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저 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봐봐 나는 주식 얘기도 할 수 좌빨 얘기도 할 수 있어. 좌빨 얘기하면서 동시에 주식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유튜브 판에 많을 것 같아. 없어. 여러분들 좌빨은 존나 유니크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좌빨을 한 새끼가 증권사에 가가지고 애널리스트 하다가 펀드 매니저를 했네? 이거는 훨씬 더 유니크한 거지. 난 되게 웃겨. 맨날 뭐 영상 올리면은 와가지고 맨날 이 새끼는 면상부터 좌빨이다 뭐 이러면서 진짜 내가 좌빨했던 얘기 하니까 왜 이렇게 다 너무 재밌게 들어? 좌파가 존망한 진짜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이 들어왔었지. 토론회는 4명이 나오는데 왜 흰고님은 3자 대결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를 우리가 빼먹었단 말이에요. 좌파정당 후보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존재감이 미약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KBS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데 권영국 후보랑 황교안 후보랑 1%로 똑같아. 이분하고 지지율이 같아버리면 좀 민망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 씨가 뭘 하고 계시냐? 나라 살릴 대안은 부정선거 척결이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 것도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야? 본인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면서 부정선거를 왜 띄고 있는 거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민중의 혁명으로서 권력을 쟁취해야겠다. 약간 뭐 이런 좌빨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팩트에 증거를 많이 찾았대. 이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TV토론에서 전과 17범하고 대결하고 있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2004년 17대 총선에 민노당은 10석이었어요. 지역구는 2석, 비례는 13%를 먹었어요. 2012년에 지역구 7석. 근데 이때는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지역구를 몇 개 줘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요. 2024년 멸망했어. 없어. 2004년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저 비례 득표 13%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저 때는 지역구 후보를 한나라당을 찍은 사람들 중에 11%가 비례를 민노당에 투표를 했어요. 요새 총선을 하면 지역구 국민의힘 찍은 사람이 비례를 정의당에 줄 것 같아? 안 줄걸? 저 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다니까? 내가 지역구를 한나라당을 찍었어. 근데 약간 막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러니까 비례는 민주노동당에 줘야 되겠다. 이러고 민노당에 비례를 찍는 사람이 한나라당 찍은 사람 10명 중에 1명이었다니까? 이 말이었던 즉슨 그때 열린우리당 찍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민노당에 표준 사람들은 훨씬 많았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유권자의 전략적 교차 투표가 있었던 때가 이제 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의 기세를 회복을 한 적이 한 번도 사실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롯데렌탈 같은 주식인 거지. 상장 첫날 고가를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만 걸은 뭐 이런 주식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궁금할 거 아니야. 왜 이 새끼들은 이렇게 존나 못하는가? 내가 또 옛날에 좌빨로서 선배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은 중도 우파가 됐지만은 참 여러모로 한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008년과 2024년에는 또 다른 점이 있었어요. 2008년에는 강기갑 권영길이 당선됐어. 이때 민노당이 당이 분당됐어요. 권영길 씨를 주축으로 하는 이제 민주노동당 본당이 있었고
심상정 노회찬 씨가 진보신당으로 당을 갈라 나갔어. 이때 강기갑 씨랑 권영길 씨는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경을 봤느냐, 이분의 공중부양자를 이거 진짜 웃긴 거 알려주면은 이 발 보여? 이 발 이거 이 경공술 아니야 거의 경공술? 와 나 진짜 아니 봐봐 이 경공술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카메라가 발에 초점을 못 잡아. 그렇잖아요. 어? 아무튼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그냥 전멸당했어. 심상정도 떨어졌죠. 2008년에는 그래도 2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지만 2024년에는 당이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저때 빚을 엄청나게 지고 당이 굉장히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번에 권영국 후보 굉장히 어렵게 대선에 출마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구절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박용진 씨가 한 얘기는 아니고 2002년 대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얘기. 이 얘기가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한마디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결국 뭐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결국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민주노동당이 살림살이 나아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제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에 이 세 분을 우리가 보면 나는 이제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과연 살림살이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남겼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일하는 사람들 대신에 젠더라는 정체성 정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를 쭉 밀고 갔었죠. 대한민국의 좌빨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뭐 거기서 정체성 정치를 선택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대가를 수취를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20년부터 뭘 했냐? 봅시다. 외눈 표현 장애인 비하했다. 여러분, 외눈이 장애인인가요? 외눈은 눈이 하나인 거잖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사이클롭스 이런 거를 우리가 외눈이라고 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지간에 장애인 비하를 했대. 안희정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죠. 국가는 깜빵을 보냄으로써 처벌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성범죄자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좋아도 하지 마라. 사적 제재를 하자는 거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 권력자들이 조화를 보내면 그 광경을 보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무기징역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교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공포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형법의 교정주의는 그냥 형해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주의 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니까 굉장히 뭐 지켜야 되는 금과 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저거는 우리가 파고들어 보면은 형법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가령 가해자의 사회 복귀와 피해자의 사회적 공포를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조율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나쁜 새끼니까 하지 마에서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저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그냥 꽃을 보내고 안 보내고 끝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은 저 사람은 깜빵에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이면은 그냥 교도소를 무한정 늘려가지고 그냥 무기징역 시키면 되지.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근데 죄는 어쨌든 국가가 주는 거잖아. 국가가 죄를 줬는데 나도 죄를 너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커밍아웃 용어 쓰지 마라. 피해 호소인 용어 쓰지 마라. 300 이하 맞세이 금지에서 맞세이 쓰지 마라. 뭐 그냥 다 뭐 용어 쓰지 말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의 좌빨 선배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지.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이 되게 많고 그런데 뭐 저런 기사 몇 개를 갖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되느냐? 돼.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 일을 한 게 없어요, 실제로.
일을 한 게 없어.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노동쟁이 중에 제일 심했던 게 택배 이슈였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생겼었고 실제로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게 택배 노조가 CJ 대한통운 점거농성을 했었단 말이야.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풀어낸 거예요. 뭐 했는데? 300이야 맞세이 금지 하지 말라고 한 뭐 그 고기탕이 여기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는 나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욕을 안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을 선거에서 뭐하러 찍냐는 거죠. 용어에 집착을 할 때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드디어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 을지로위원회라는 곳이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자영업자의 평균 이익률은 지난해 8.9%입니다. 나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마이너스가 아니었어? 외식업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어? 아무튼 2018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배달의 민족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가면서 그 매출 성장을 다 독일에서의 배당금으로 갖다 바치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독일 회사의 배당금을 올려주자고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거는 썩 그렇게 보고 있기가 고운 그림은 아니에요. 고운 그림은 아닌데 뭐 했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뭐 했어? 일하는 사람들 대변하는 거 맞아? 체불임금 2조 원 시대, 근로감독 강화, 직접 지급제 필요하죠? 뭐 했어?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사람들은 좌빨로서의 정체성도 본인들 스스로 버린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선택한 그 정체성 정치에 대한 선택도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 좌파라 하면 낫과 망치를 베이스로 삼아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야 좌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우파는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토대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라는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이고 좌파는 그냥 시장에서의 경쟁에 다 맡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노동자와 농민의 뜻을 받든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게 원래 그게 좌파의 이념이에요. 근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을 당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주장은 대선 후보 재산을 기부하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영국 후보가 재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근데 서울 살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서울에 살면은 사실 집 한 채만 있으면 사실 자산 10억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미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가타부타할 만큼 잘 알지 못한데, 잘 알지 못하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죽기 전에 자신 몫의 재산 중 최대한 많은 돈을 기부하기를 바랄 뿐이래. 아니 정치적 입장이 진보에 있는 거랑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자선 사업가들은 다 좌빨이야? 아니에요. 기부는 좌파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좌빨은 기부를 존나 싫어합니다. 왜냐면 기부는 시혜를 사적으로 베푸는 거지 절대로 노동자 농민 위주의 세상에서는 기부라는 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부는 원래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좌파는 사회 구조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어느 정도의 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갖고 가는 거를 최종 목표로 삼는 거지, 부자가 빈자한테 적선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좌빨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한심해 안 한심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웃긴 건 나는 자랑할 일은 아니고 주는 자의 태도면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하래.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함부로 기부하라고 하면서 태도까지 정해주는 거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좌빨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진짜 우리나라는 좌빨이 없어요. 내가 진짜 왕년에 좌빨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사이비들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네들 대변에서 선거 나가는 사람 재산 기부하라는 좌파는 좌파가 아니야. 그냥 강도야, 강도. 그건 깡패예요. 이게 만약에 평균 인식이라면은 나는 그냥 좌파 망했다고 보는 거지. 좌파 없다 보면 진짜 기부와 좌파 간에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좌파입니까? 자기 재산의 99.9%를 기부하겠대. 이 사람은 좌빨입니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본인의 재산 99.9%를 기부하지만
저거는 다 절세 목적이 있어요. 다 자기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주식을 워낙에 장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저 주식을 기부를 함에 있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수단이에요. 저렇게 해서 기부하면 세계 최고 좌빨 대장이야,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 평균 인식 수준에 저 모양이 됐다라는 거야. 정리하자면 이 꼬라지가 된 건 결국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남의 재산에 대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냐. 뭐 어떻게, 그리고 그 개인 재산 그렇게 기부하는 거 되게 문제 많다 그랬더니 그 글 쓴 사람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는 게 문제가 많고 뭐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면 최대한 가족들이 모르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내가 그 댓글 보고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다니까. 아무튼 국가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파가 모두 건전해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 나라 굴러가죠. 이게 정체성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체성은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가령 젠더 정체성을 갖고 정치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남자와 여자가 있지. 근데 요즘에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논 바이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몰라.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냥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나는 나를 댐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미국 애들이 있대요. 우리 그거 어디까지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체성 하나하나를 다 정당에도 존중을 해주려면은, 그럼 정당이 한 200개 있어야 돼? 정체성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극단화된 세상에서만 작동이 가능해. 오직 극단화된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좌파의 방향성 자체가 정치 극단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아주 잘게 쪼개진 정체성들을 되게 일반적인 걸로 대변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피해의식을 일정 부분 주입을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왜곡된 정치관념이 트위터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모든 정책은 일자리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신라면이 하나에 1,000원인데 100원짜리 일자리 200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생각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기대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 좌빨은 왜 망했는가, 첫 번째 얘기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